네, 이제 그까지 가기 전에요. 네. 우선 앞에서 제가 권력자 측근들 사이에 경쟁, 갈등, 암투가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이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뭘 가지고 싸우냐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보좌하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툼이 어떻게 하면 국민민복을 진작하고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는 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자리 다툼으로 갈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였고 비선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비선 조직이 없으면요. 대통령은 국무총리하고 뭐 비서실장 수석들 몇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 전적으로. 장관도 비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아니요, 권력 다툼은 자리 다툼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 다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문체부에서 유진용 장관하고 김종 차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장관도 하나의 부처를 운영하려면 비선이 있어야 돼요. 비선이 없으면 차관이 인사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은 차관인데 차관이 실국장들을 모아서 이제 그 실국장 인사부터 과장 인사, 사무관 인사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오면 장관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제대로 된 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안을 검증할 수 있는 비선 조직이 필요해요. 안팎에요. 그래서 거기 돌려본 다음에 장관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수정할 걸 요구하는 거를 다 이유를 정리를 해서 차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사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선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권력 행사를 못 한다고 봐요, 저는. 문제는 이 비선 조직의 수준이에요, 수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이제 그 비선 조직의 수준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비선 조직이 말하자면 막구 실세로서 단일 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주 하루 잡아서 스타들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담배 피우는 비선 조직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비선 조직이나 비공식은 그것이 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 관계, 공적 시스템, 공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그런 위상에서 그렇죠. 이것이 취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야기 잘 하셨어요. 저희도 뭐 어떤 하나를 결정할 때 말하자면 보좌관이나 실무진이 올린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위험하죠.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한 그런 스크린도 하고 일정하게 판단을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성숙한 리더십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인사를 할 때 이 양반은 우선 첫 번째로 보텀업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시스템에 오리엔테이션 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중심처에서 탑다운 방식만 오리엔테이션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 양반이 인사 검증을 시킬 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딱 한 사람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수첩에서 잘 했던 한 사람만 내려서 검증을 하라고 그 얘기는 하면은 비선 조직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그러니까 제가 비선 이 조직을 얘기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한 사람만 딱 던져서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마치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유시민 작가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권력 투쟁은 어디나 있고 비선은 어디나 있다. 하다못해 그 심상정 의원님도 무슨 일 있으면은 저보고 파스타 먹자고 그래요. 파스타 사주면서 의견 물어보세요. 비선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공식 라인에 관여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둘이 사귀면 달라질 수 있지. 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권력 암투니 아니면 비선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경쟁이나 정상적인 좋은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라인을 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그냥 암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흔히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다음 저는 쟁점. 이번에 저 문체부 국장과장 경질 과정 문화부 국장과장 경질 과정처럼
대통령이 안 나서야 될 일까지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급 어찌 보면은 그런 뭐 진돗개 수준의 뭐 그런 어떤 이 가신들의 사적인 사적인 어떤 민원. 그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대통령 권력이 쓰인 거는 그 자체가 권력 남용이고 창피하죠. 그쵸. 그리고 너무 또 창피하잖아. 그 내용이 정말 뭐 대통령도 못 챙긴 어떤 중요한 일을 뭐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 승마 문제가 있는 그런 뭐 박 무슨 뭐 전 심판 네. 무슨 박 뭐 전문가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하니까 많이 들어봐라는 그런 주문까지 곁들여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창피한 거지.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식 라인은 뭐냐 조사해 올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 다 아니, 문제가 그건- 있다가 공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난 더 창피한 게 뭐냐면은 창피해 진짜. 오전 내내 아무 말 못하다가 오후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제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이 누구 말 믿겠어요? 유진용 장관이 그래도 한때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장관을 그러니까 곁에서 모신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정도 입장을 낼 때 얼마나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인생사에 있어서 하는 그런 상식적인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 얘기가 뭐 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아마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보다 유진용 장관 얘기를 더 저는 믿고 그거는 있다는 100% 거죠. 확실하다고 봐요. 이제 핵심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나온 보도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무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민복과 무관한 시답잖은 문제 그 관점에서는 시답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밥그릇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맨날 쌈질을 해. 서로 미행하고 투서하고 조사하고 뭐 십상시 모임하고 막 해요. 그리고 이것이 공식 직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식 직책에 있지 않은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비선 조직을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들을 챙겨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실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선 실세.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실세는 어떤 사람이지? 개랬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 실세 또는 비선 실세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실세가 되기 위한 실세로 마땅히 불리어야 될 그런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직책하고 자기가 행사하는 그 권력하고 불일치해야죠.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데 그에 합당한 권력 행사를 하면 실세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위는 낮은데 자신의 직위에 이제 부여된 권력 이상의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게 아니라 명과 실이 다를 때 실세라 그래요. 아니 실세는 아니 최고 권력자의 그 가장 그 신임을 받는 게 실세죠. 그거를 신임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실세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저 사람이 실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남몰래 7시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세는 직책과는 무관한 게 국무총리도 실세 총리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독 총리, 의전 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는 총리실 인원이 청와대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이고 실세였어요. 그럼 이 총리가 실세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는 지금처럼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일컬어지는데 도대체 이 비선이건 혹은 공직에 있건 간에 실세가 되는 조건, 널리 실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저는 뭐 실세였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실세는 대통령한테 아무 때고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꽝이야. 뭐 대통령 주변 사람 만나서 뭐 대통령한테 말 전하고 이거 실세 아니에요. 실세는 대통령한테 곧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하트라인인 사람. 예.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로 치면 대통령하고 뭐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만나야 되겠다든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한다고 제1부속 비서관 해서 아무개인데 내 대통령 좀 뵈야 되니까 시간 언제 비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비었는데요. 그러면 그럼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내 걸로 일단 잡아넣어줘 잠정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서 확정되면 연락 줘.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있으면 확정됐습니다. 연락 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못 만나면 실세 아니야. 두 번째, 대통령을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얘기나 무슨 얘기나 뭐 대통령 만나서 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미리 비서실하고 상의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얘기합니다. 이거 실세 아니야. 우리 유 대표가 진짜 실세를 좀 해봤네. 말씀하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험했다면.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든 했는데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이 받아줘야 받아들일 돼. 때. 저 사람 대통령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은 없어. 실세 아니야. 이 세 가지 조건이 순차적으로 오화가 아니에요. 엔드로 언제든지 통화하거나 만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대통령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받아줄 때만 실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 비선의 문제점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 문제점은 비선이긴 비선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비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 비선 활용 양상을 볼 때 정윤회 씨가 이 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아무 때나 뭐 드나들거나 청와대에. 아 그거는 모를 일이지. 그래요? 모를 무슨 일이고. 경호실 일지를 조사해 봤나 아니 우리가? 아니 안가에서 만날 수도 그다음에 있고. 안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대리로 만날 수도 있고 쪽지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쪽지도 갈 수 뭐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정윤회 씨가 실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용 장관 전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인 거예요. 실세가 어떤 사람이 직접 그건 정윤회 씨 관련 사안이에요. 승마협회 정윤회 씨의 딸 그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된 거니까 정윤회 씨 개인 가족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만난 거지. 만났던 전언을 했던 누구를 통해서 했던 대통령한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자기 사적인 일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단 그 얘기를 직접 들었든 간접 들었든 들었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름을 적었고 수첩에다가. 수첩에 이름을 적었고 장관을 불러서 예. 조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실세의 조건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근데 경우네요. 그거는 뭐 네. 정윤회 씨 개인이라기보다는 최시문중과 아주 오랜 인연 속에서 그 최시문중의 그 적통 자제분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 최 씨니까 그 네, 딸이 네. 아니잖아 정 씨잖아. 아니, 정윤회 씨 근데- 딸은 정 씨잖아. 아니. 그 그 가문에. 부인이 최순실. 최순실. 그러니까 실세가 사실 요즘에- 정윤회가 아니라 부인 라인이라는 요즘에 거죠.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안방까지 드나들었던 사람이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1.6 이후에 박근혜 씨가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때 이제 늘 가서 말벗이 돼줬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그러니까 최태민 가문의 사위인 거죠. 그냥. 그렇죠. 직계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까 그 주제로 돌아가면은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식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선 조직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유능한 지도자의 또 그게 그 자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그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비라는 말이 몰래 만난다는 건데 응? 이 비선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무 사사로운 그러니까 관계로 말도 안 이루어지고 되는 거뭐 국장 그다음에 과장이 너무 나오고. 단선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완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예스맨들 분신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 비선의 실체가 누구냐? 아니 근데 비선이 예스맨인지 박 대통령이 예스걸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제 권력 행사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그 자 이제 관계에서 우리 본다면 타임라인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서 이제 마지막 쟁점을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 암투를 벌여서 국정이 혼란해졌다. 인정합시다. 그다음에 이 혼란의 배후에 비선 조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합시다. 그 이 비선 조직의 핵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준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볼 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 비선을 다 쳐내면 그다음 비서관들을 갈아치우면 김기춘 실장을 사퇴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의문이에요. 이 십상시의 난에 관련된.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통치 박근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주의라는 것이 이제 와서 보면은 공개하면은 정말 창피해지는 그런 어떤 이 권력 행사 방식과 의존 관계 때문에 그 비밀주의가 더욱 강조되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은 완전 쳐내는 것은 이 진위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든 관계없이 쳐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상식이죠. 상식적인 대응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3인방 같은 경우 쳐내면 대통령이 운신을 할까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단언을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거나 또 이 비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걸 바꾸어야 된다고. 나는 국무총리부터 사실은 정상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좀 배분해 줘야 돼요. 노 대표 같은 분은 국무총리도 모시다 놓고 권력을 확 배분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편하잖아. 아니 뭐 권력을 배분해 줘도 나는 안 갈 테니까. 그게 왜 가? 내가. 아니, 나라를 구하러 가셔야지. 아니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문제가 많지만 놔두는 게 낫지 않냐. 놔두는 게 낫지.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아, 여보 답답하면 그러겠냐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니라.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이 문제는 잘 매듭이 안 지어질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유출을 누가 했느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유출 누가 했느냐는 거는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건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비선 암투의 실상을 검찰에서 뭐 밝혀낼 수 있겠어요? 뭐 밝혀낸들 뭐 국민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원래 정치 근데- 문제인데 법률로 관계 네, 문제인 근데 거죠. 이제 그 비서들이 그 기자회견하고 고소고발했는데 비서가 고소고발한 거는 사실 웃기는 거지. 그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 고소고발한 거지. 웃기는 그러니까 거지. 그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까지 예의 그랬듯이 갖다 고소고발 시키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다음에 다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큰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국민들을 알로 보시나 알아보는 거야.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실세는 대통령 자신이요. 이제 국민들 박골레오네. 박골레오네.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의지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 스스로가 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가서 호소하니까 우리도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를 해야죠. 왜? 거기서 잘 안 밝혀지니까. 그렇지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정책 사안이고 대통령이 정말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사과도 한마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불가피하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날려야지요. 그리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요즘 침묵하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그 3인방 데리고 용퇴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속 버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이것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차제 청와대 내각 쇄신하고 이렇게 1년에 상식적인 정치적 해법이 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뭐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국회 그 지금이야말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양반이 그 당 대표 할 때 할 말은 하겠다 했잖아요. 아, 그거야 대표 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지금이 할 할 말을 말만 해야 안 될 하겠다. 할 말만 안 하겠다. 그지? 말을 해야 될 때지. 예? 때.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너무 오래 남았어요. 2년 미만만 남아도 어떻게 손봐버릴 텐데. 할 말만 무성하고. 지금 3년도 넘게 남았어. 자, 이제 타임라인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심 대표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옛날에 유신 정권 때 이제 박통 1세 때 유행하던 말이 떡판 만지면 떡고물 손에 묻는 거 당연하다. 그 얘기였잖아요. 이유락 심야 등등. 이게 떡고물의 문제였고 그때는 떡고물에 만지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떡고물을 만지는 사람의. 근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수준 미달인 그 측근을 계속 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 대표도 앞으로 뭐 3선, 4선, 5선 하시고 대통령까지 하시게 되면 참모를 갈아야 돼요. 중간에.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지위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거기 맞는 참모들이 오는 거거든. 그럼 어떤 정치인이 성장해 가면 성장한 위상에 맞는 참모진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근데 창업 공신들이 초기에 벤치 투자했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냐고 안 물러나요. 구멍가게 회계하던 애들이 이제 대기업 그렇지. 회계- 구멍가게를 할 때부터 골목 축구하던 사람이 예, 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까지 가 있는 거야. 아니 뭐 그거야 유비는 저기 그 장비와 간원장 안 버렸잖아.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야.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비 자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나마 그 제갈공명이라도 나중에 합류해서 그나마 나왔던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모들을 너무 오래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고리 3인방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위가 미미하던 시절부터 이제 보좌를 시작했고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청와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투와 갈등을 벌이는 주제가 한마디로 천박한 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싸움의 방식이 너무너무 저열해. 창피해. 어떻게 대통령한테 가서 일개 부처에 국가장 바꿔달라고 민원을 하냐고. 옛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리할게요. 옛말에 그 저기 뭐에 저 순대 어? 순대 만드는 과정과 정치하는 과정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참모들의 비선의 수준이. 그리고 실세를 잘못 골랐어. 실세는 수준 있는 사람을 비선이든 공식이든 실세로 해서 자기가 판단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정윤회 씨나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실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문제, 떡이 문제예요. 지금 떡 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떡이 바뀌기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년을 더 간다고 가정하고 이 사태가 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국가에 주는 데미지,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은 뭘 하며 정의당은 뭘 하며 우리 시민들 개개인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고민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타임라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결론이? 우리 그 저기 저는 원래 경험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실세 경험을 해본 분을 일단 믿기로 했는데. 네, 실제 제가 근데 해봤지만 과거에 근데 그 지금 과거 실세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인사에는 개입을 안 했죠. 실세는 수준이 좀 낮아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처음 공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상당 부분 사회의 자산이 돼 있다고 봐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원내 진출을 해본 분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정치의 자산이 된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뭐 저 정부 수립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저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고 운영을 했는데. 아니 뭐 참여정부도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발탁했잖아요. 네, 그건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당하기도 하고 뭐 아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제 큰 강물이 흘러면 이건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이 골물 저 골물 그 흙탕물도 흙탕물만 들어오고 들어오게 그러는 거지. 맑은 샘물만 모아서 언제 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흙탕물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흙탕물이 좀 있고 저질들이 좀 있는 건 양해해 주자고요. 대통령 자신만 똑바르면 돼. 그 점을 타임라인의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 실상을 검찰에서 뭐 밝혀낼 수 있겠어요? 뭐 밝혀낸들 뭐 국민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원래 정치 근데- 문제인데 법률로 관계 네, 문제인 근데 거죠. 이제 그 비서들이 그 기자회견하고 고소고발했는데 비서가 고소고발한 거는 사실 웃기는 거지. 그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 고소고발한 거지. 웃기는 그러니까 거지. 그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까지 예의 그랬듯이 갖다 고소고발 시키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다음에 다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큰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국민들을 알로 보시나 알아보는 거야.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실세는 대통령 자신이요. 이제 국민들 박골레오네.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의지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 스스로가 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가서 호소하니까 우리도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를 해야죠. 왜? 거기서 잘 안 밝혀지니까. 그렇지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정책 사안이고 대통령이
정말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되거든요. 음. 국민들에게 사과도 한마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불가피하지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날려야지요. 그리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요즘 침묵하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그 3인방 데리고 용퇴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속 버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이것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차제 청와대 내각 쇄신하고 이렇게 일련의 상식적인 정치적 해법이 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뭐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국회 그 지금이야말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양반이 그 당대표 할 때 할 말은 하겠다 했잖아요. 아, 그거야 대표 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지금이 할 할 말을 말만 해야 안 될 하겠다. 할 말만 안 하겠다. 그지? 말을 해야 될 때지. 예? 때.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너무 오래 남았어요. 2년 미만만 남아도 어떻게 손봐버릴 텐데. 할 말만 무성하고. 지금 3년도 넘게 남았어. 자, 이제 타임라인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심 대표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옛날에 유신 정권 때 이제 박통 1세 때 유행하던 말이 떡밥 만지면 떡고물 손에 묻는 거 당연하다. 그 얘기였잖아요. 이유락심이나 등등. 이게 떡고물의 문제였고 그때는 떡고물에 만지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떡고물을 만지는 사람의. 근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수준 미달인 그 측근을 계속 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 대표도 앞으로 뭐 3선, 4선, 5선 하시고 대통령까지 하시게 되면 참모를 갈아야 돼요. 중간에.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지위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거기 맞는 참모들이 오는 거거든. 그럼 어떤 정치인이 성장해 가면 성장한 위상에 맞는 참모진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근데 창업 공신들이 초기에 벤치 투자했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냐고. 안 물러나요. 구멍가게 회계하던 애들이 이제 대기업 그렇지. 구멍가게를 할 때부터 골목 축구하던 사람이 예, 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까지 가 있는 거야. 아니 뭐 그거야. 유비는 저기 그 장비와 간원장 안 버렸잖아.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야.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비 자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나마 그 제갈공명이라도 나중에 합류해서 그나마 나았던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모들을 너무 오래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고리 3인방의 이제 그 안방까지 드나들었던 사람이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1.6 이후에 박근혜 씨가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때 이제 늘 가서 말벗이 돼줬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그러니까 최태민 가문의 사위인 거죠. 그냥. 그렇죠. 직계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까 그 주제로 돌아가면은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식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선 조직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유능한 지도자의 또 그게 그 자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그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비라는 말이 몰래 만난다는 건데 이 비선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무 사사로운 그러니까 관계로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지고 거 국장 그다음에 과장 너무 이름 나오고. 단선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완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예스맨들 분신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 비선의 실체가 누구냐? 아니 근데 비선이 예스맨인지 박 대통령이 예스걸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제 권력 행사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자 이제 관계에서 우리 본다면 타임라인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서 이제 마지막 쟁점을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 암투를 벌여서 국정이 혼란해졌다. 인정합시다. 그다음에 이 혼란의 배후에 비선 조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합시다. 그 이 비선 조직의 핵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준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볼 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 비선을 다 쳐내면 그다음 비서관들을 갈아치우면 김기춘 실장을 사퇴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의문이에요.
이 십상시의 난에 관련된.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통치 박근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주의라는 것이 이제 와서 보면은 공개하면은 정말 창피해지는 그런 어떤 이 권력 행사 방식과 의존 관계 때문에 그 비밀주의가 더욱 강조되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은 완전 쳐내는 것은 이 진위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든 관계없이 쳐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상식이죠. 상식적인 대응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3인방 같은 경우 쳐내면 대통령이 운신을 할까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단언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거나 또 이 비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걸 바꾸어야 된다고. 나는 국무총리부터 사실은 정상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좀 배분해 줘야 돼요. 노 대표 같은 분은 국무총리도 모시다 놓고 권력을 확 배분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편하잖아. 아니 뭐 권력을 배분해 줘도 나는 안 갈 테니까. 그게 왜 가네. 아니, 나라를 구하러 가셔야지. 아니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문제가 많지만 놔두는 게 낫지 않냐. 놔두는 게 낫지.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여보 답답하면 그러겠냐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니라.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이 문제는 잘 매듭이 안 지어질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유출을 누가 했느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유출 누가 했느냐는 거는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건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비선 암투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남몰래 7시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세는 직책과는 무관한 게 국무총리도 실세 총리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독 총리, 의전 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는 총리실 인원이 청와대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이고 실세였어요. 그럼 이 총리가 실세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는 지금처럼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일컬어지는데 도대체 이 비선이건 혹은 공직에 있건 간에 실세가 되는 조건, 널리 실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저는 뭐 실세였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실세는 대통령한테 아무 때고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꽝이야. 뭐 대통령 주변 사람 만나서 뭐 대통령한테 말 전하고 이거 실세 아니에요. 실세는 대통령한테 곧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하트라인인 사람. 예.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로 치면 대통령하고 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만나야 되겠다든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제1부속 비서관. 해서 아무개인데 내 대통령 좀 뵈야 되니까 시간 언제 비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비었는데요. 그러면 그럼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내 걸로 일단 잡아넣어줘 잠정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서 확정되면 연락 줘.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있으면 확정됐습니다. 연락 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못 만나면 실세 아니야. 두 번째, 대통령을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얘기나 무슨 얘기나. 뭐 대통령 만나서 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미리 비서실하고 상의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얘기합니다. 이거 실세 아니야. 우리 유 대표가 진짜 실세를 좀 해봤네.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험했다면.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든 했는데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이 받아줘야 돼요. 저 사람 대통령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은 없어. 실세 아니야. 이 세 가지 조건이 순차적으로 오화가 아니에요. 엔드로 언제든지 통화하거나 만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대통령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받아줄 때만 실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 비선의 문제점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 문제점은 비선이긴 비선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비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 비선 활용 양상을 볼 때 정윤회 씨가 이 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아무 때나 뭐 드나들거나 청와대에. 그거는 모를 일이지. 그래요? 모를 무슨 일이고. 경호실 일지를 조사해 봤나 아니 우리가? 아니
안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대리로 만날 수도 있고 쪽지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쪽지도 갈 수 뭐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정윤혜 씨가 실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용 장관 전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인 거예요. 실세가 어떤 사람이 직접 그건 정윤혜 씨 관련 사안이에요. 승마협회 정윤혜 씨의 딸 그 국가대표 선발 전과 관련된 거니까 정윤혜 씨 개인 가족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만난 거지. 만났던 전언을 했던 누구를 통해서 했던 대통령한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자기 사적인 일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단 그 얘기를 직접 들었든 간접 들었든 들었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름을 적었고 수첩에다가. 수첩에 이름을 적었고 장관을 불러서 예. 조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실세의 조건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정윤혜 씨 개인이라기보다는 최시문중과 아주 오랜 인연 속에서 그 최시문중의 그 적통 자제분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 최 씨니까 그 네, 딸이 네. 아니잖아 정 씨잖아. 아니, 정윤혜 씨 근데- 딸은 정 씨잖아. 아니. 그 그 간부네. 부인이 네, 최순 씨. 최순 씨. 그러니까 실세가 사실 요즘에- 정윤회가 아니라 부인 라인이라는 요즘에 거죠.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까지 가기 전에요. 네. 우선 앞에서 제가 권력자 측근들 사이에 경쟁, 갈등, 암투가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이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뭘 가지고 싸우냐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보좌하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툼이 어떻게 하면 국민민복을 진작하고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는 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자리 다툼으로 갈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였고 비선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비선 조직이 없으면요. 대통령은 국무총리하고 뭐 비서실장 수석들 몇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 전적으로. 장관도 비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아니요 권력 다툼은 뭐 권력 다툼은 자리 다툼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 다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문체부에서 유진용 장관하고 김종 차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장관도 하나의 부처를 운영하려면 비선이 있어야 돼요. 비선이 없으면 차관이 인사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은 차관인데 차관이 실국장들을 모아서 이제 그 실국장 인사부터 과장 인사, 사무관 인사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오면 장관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제대로 된 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안을 검증할 수 있는 비선 조직이 필요해요. 안팎에요. 그래서 거기 돌려본 다음에 장관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수정할 걸 요구하는 거를 다 이유를 정리를 해서 차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사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선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권력 행사를 못 한다고 봐요, 저는. 문제는 이 비선 조직의 수준이에요, 수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비선 조직의 수준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비선 조직이 뭐 말하자면 막구 실세로서 단일 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주 하루 잡아서 예. 스타들 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같이 담배 피우는 네. 비선 조직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비선 조직이나 비공식은 그것이 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 관계, 공적 시스템, 공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예. 그런 위상에서 그렇죠. 이것이 취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야기 잘 하셨어요. 저희도 뭐 어떤 하나를 결정할 때 말하자면 보좌관이나 실무진이 올린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위험하죠.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것을 네. 뛰어넘는 다양한 그런 스크린도 하고 일정하게 판단을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성숙한 리더십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인사를 할 때 이 양반은 우선 첫 번째로 보텀업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시스템에 오리엔테이션 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중심처에서 탑다운 방식만 오리엔테이션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죠.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 거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 양반이 인사 검증을 시킬 때 예?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딱 한 사람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한 사람만 딱 수첩에서 잘 했던 한 사람만 내려서 검증을 아니, 하라고 그 얘기는 하면은 비선조직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이 그러니까 제가 이 비선조직을 얘기 마무리할게요. 활용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탑다운 방식으로 한 사람만 딱 던져서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마치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그렇죠.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저 유시민 작가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뭐 권력투쟁은 어디나 있고 비선은 어디나 있다. 하다못해 그 심상정 의원님도 무슨 일 있으면은 저보고 파스타 먹자고 그렇지. 그래요. 파스타 사주면서 의견 물어보세요. 비선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공식 라인에 관여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이 예전에 사귀면 막 달라질 수 있지. 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권력 암투니 아니면 비선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경쟁이나 정상적인 좋은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라인을 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그냥 암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흔히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다음 아니, 쟁점. 이번에 그 저 문체부 국장과장 경질 과정 문화부 네. 국장과장 경질 과정처럼 대통령이 안 나서야 될 일까지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급 어찌 보면은 그런 뭐 진돗개 수준의 뭐 그런 어떤 이 가신들의 사적인 사적인 어떤 민원. 그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대통령 권력이 쓰인 거는 그 자체가 권력 남용이고 창피하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또 창피하잖아. 그 내용이 정말 뭐 대통령도 못 챙긴 어떤 중요한 일을 뭐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 승마 문제가 있는 그런 뭐 박 무슨 뭐 전 심판 네. 무슨 박 뭐 전문가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하니까 많이 들어봐라는 그런 주문까지 곁들여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창피한 거지.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식 라인은 뭐냐 조사해 올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 다 아니, 문제가 그건- 있다가 공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난 더 창피한 게 뭐냐면은 창피해 진짜. 오전 내내 아무 말 못하다가 오후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제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이 누구 말 믿겠어요? 유진용 장관이 그래도 한때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장관을 그러니까 곁에서 모신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정도 입장을 낼 때 얼마나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인생사에 있어서 하는 그런 상식적인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 얘기가 뭐 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아마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보다 유진용 장관 얘기를 더 저는 믿고 그거는 있다는 100% 거죠. 확실하다고 봐요. 이제 핵심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나온 보도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무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민복과 무관한 시답잖은 문제 그 관점에서는 시답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밥그릇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맨날 쌈질을 해 서로 미행하고 투서하고 조사하고 뭐 십상시 모임하고 막 해요. 그리고 이것이 공식 직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식 직책에 있지 않은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비선조직을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들을 챙겨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실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선실세.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실세는 어떤 사람이지? 개랬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 실세 또는 비선 실세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실세가 되기 위한 실세로 마땅히 불리어야 될 그런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직책하고 자기가 행사하는 그 권력하고 불일치해야죠.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데 그에 합당한 권력 행사를 하면 실세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위는 낮은데 자신의 직위에 이제 부여된 권력 이상의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게 아니라 명과 실이 다를 때 실세라고. 아니 실세는 아니 최고 권력자의 그 가장 그 신임을 받는 게 실세죠. 그거를 신임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실세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저 사람이 실세인지